안녕하십니까, 김영균입니다. 자, 이번 강부터는 최신 기출문제죠. 제 35회 국제무역사 기출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5회 1교시 1과목이죠. 무역규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요. 1번은 그 수출입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죠. 34회 때도 출제됐던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 수출입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건이 나가는 거, 이 경우에는 유무상을 불문하죠. 그리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 이 경우에는 유상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적 무채물이나 용역이 거주자로부터 비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거주자로 이동을 하는 경우를 수출입이라고 하죠. 무역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자, 본 문제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보기 2번 보시면 중개무역이 나와 있죠. 이 중개무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인데요. 자, 2번 보기 보시면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및 보세구역 외 장치에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 지역 이외의 국내에 반입한 후 재수출하는 수출입의 형태가 중개무역이다. 자, 아니죠. 자, 중개무역이라는 것은 보세구역 그리고 자유무역 지역 이외에 국내에 반입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재수출하는, 다시 말해서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 지역에서 곧바로 다시 외국으로 재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무역을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중개무역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수출 계약과 수입 계약이죠. 다시 말해서 자, B국을 중개무역국이라고 할 때, 자, B국은 C국에서 물품을 수입을 하겠죠. 이때 수입 계약이 체결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그 중개국에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보세 창고에 장치한 상태에서 다시 A국으로 수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출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중개무역이죠. 그래서 중개무역은 C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원형 그대로, 다시 말해 제조 가공하지 않고 수출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개지로 수입을 했을 때 중개지 국내로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 지역이나 보세 구역에 내장한 장치한 상태에서 수출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형태의 무역을 중개무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3번은 전문무역 상사 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전문무역 상사가 뭐죠? 제도가 뭐죠? 무역 주체 관리 제도 중에 하나죠. 자, 무역 주체 관리 제도에는 뭐가 있죠? 무역업 고유 번호와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지정 전문 무역 상사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전문 무역 상사라는 게 뭐냐? 2009년에 폐기된 종합 무역 무역 상사 제도를 대체하는 그런 제도죠. 그래서 수출 노하우나 수출 경험이 풍부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능력 있는 수출 전문 기업을 전문 무역 상사로 선정을 해서 이 전문 무역 상사로 하여금 수출 역량은 되나, 즉 다시 말해서 경쟁력 있는 제품 등은 가지고 있으나 수출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수출 거래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수출 경험이 일천한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수출 무역 프로세스를 일괄 대행한다든가 아니면 자문 역할을 해주도록 하는 역량 있는 수출 기업들을
전문 무역 무역 상사로 전문 무역 상사로 지정을 해서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 무역 상사는 그 외에 그 수출 프로세스 일괄 대행이라든가 자문 역할뿐만 아니라 국내 중소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는, 즉 수출하는 그런 그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이 그 전문 무역 상사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보기 1번 보시면요. 산업통상부 장관은 신시장 개척, 신제품 발굴 및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자, 2번 전문무역상사를 지정받고 전에 무역거래자는 지정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중소기업 수출 지원 기여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를 구비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청해야 된다. 자,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코트라 그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동 운영하고 제일 실질적인 제도 운영은 한국무역협회에 위탁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문무역상사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한국무역협회장에게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3번 보시면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이 나와 있죠.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평균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상이 돼야 되고요. 전체 수출 실적 대비 타 중소 중견기업 생산 제품의 수출 비중이 30%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수출 실적 1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전체 수출 실적이 100이라면 이 100 중에서 30%는 자기의 제품이 아니라 타 중소기업의 제품을 수출한 실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5번 보실까요? 자, 5번은 구매 확인서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34회에서도 구매 확인서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구매 확인서 먼저. 구매 확인서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구매 확인서 뭐가 떠오르죠?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즉 수출용 원료 원재료의 국내 거래, 그리고 또 하나 내국 신용장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출용 원재료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에 국내 거래 시에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받는 자는 외환은행장이나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로부터 그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이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 국내 거래를 통해서 구매를 했을 때 그걸 입증하는 서류가 바로 그 내국 신용장과 구매 확인서이고, 그 구매 확인서와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그게 입증이 되어야 뭐 영세율 적용이라든가 관세 환급 또 수출 실적으로 인정, 이 같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내국 신용장이 발급이 되고 어떤 경우에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되느냐. 자, 1차적으로 외화 획득 원료 기재 구매 확인을 위해서는 내국 신용장을 받는 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내국 신용장을 통해서 손쉽게 어떤 뭐 대금 결제나 이런 것들, 신용장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고, 동시에 어떤 그 외화 획득 원료 기재가 수출용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었다는, 투입되었다는 그런 어떤 증명 서류도 되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는 것이 이러한 경우에 이익이지만,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죠. 다시 말해서 뭐 무역 금융 수혜 자격이 있어야 된다든가 원자재 금융 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기업들이 이 외화 획득 원료 기재를 공급할 때 구매 확인을 받기 위해서 내국 신용장에 준해서 발급받는 그 서류가 바로 구매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라든가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관세 환급이라든가 영세율 적용의 혜택 등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고요. 자, 지문의 A 보시면 구매 확인서는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외국 은행장 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자, 여기서 틀린 부분은 반드시 사전에 받을 필요는 없죠. 사전에 받아도 되고 사후에 발급을 받아도 되죠. 그러니까 사후 발급도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D번 보시면 지문의 D번 보시면 해외에서 위탁 가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물품을 조달하여 무한으로 외국에 수출한 경우에도 구매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된다. 자, 그렇죠. 해외 임가공의 경우 그 해외에서 해외 임가공에 쓰일 원재료는 국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을 하죠. 그리고 다시 해외 임가공된 그 최종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해외로 수출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 다시 말해 해외 수출하는 경우는 바로 수출용 그 임가공된 물품을 생산하는데 국내에서 그 무료로 제공된 그 원부자재가 그 수출용 물품이 되는 해외 임가공 물품의 원재료로 쓰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해외 임가공국으로 제공된 이 원재료도 외화 획득용 원료 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매 확인서 발급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전략물자에 관한 내용도 34회에서 언급이 된 적이 있었죠. 전략물자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략물자라는 것은 뭐 핵무기 그리고 재래식 무기 등과 같은 그 대량 살상 무기나 그것을 운반하는 도구인 그 미사일 또는 미사일이나 이 대량 살상 무기를 그 생산, 제조, 가공, 보관, 운반하는데 그 전용될 수 있는 민군 겸용 품목까지를 전략물자라고 하고 이 전략물자는 국제 평화나 안전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이동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전략물자를 제한하는 방법, 즉 그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 전략물자 수출 허가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전략물자 같은 경우는 수출입을 위해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전략물자 수출입 그 허가에는 크게 전략물자 개별 수출 허가, 전략물자 포괄 수출 허가, 그리고 전략물자 상황 허가, 그리고 전략물자 중개 허가 등이 있죠. 자, 지문 보시면요. 자, A. 전략물자에는 기술도 포함된다. 그렇죠. 기술도 포함이 되죠. 전략물자 유형의 물품뿐만 아니라 자, B번 보시면 전략물자에 해당되지는 아니하나 자, 앞에서 말씀드린 뭐 대량 살상무기나 미사일이나 이 둘을 생산하는 데 전용될 수 있는 민군 겸용 그런 품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략물자로서 통제 사행에는 미달하는 거죠. 그렇지만 상황상 수출상이 보기에 상황상 이게 전략물자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상황상 판단이 될 경우에 수출국 정부에 요청하는 허가를 상황 허가라고 얘기를 하죠. D번 보시면 D번은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목적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르면 전략물자를 수출이 아니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입 목적 확인서를 발급해야 전략물자를 수입할 수 있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요. 8번은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는 원칙적으로 어디에 하죠? 바로 그 해당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해당 수입 물품이 아니라 그 해당 물품의 그 용기, 담은 용기 또는 최소 포장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 경우에 해당하는 건 어떤 거고 아닌 것은 어떤 경우냐라고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 A 보시면요. 원산지 표시 비용이 해당 물품의 수입 말 정도 가던 경우
그렇죠. 최소 포장 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B번 원산지 표시로 인해 해당 물품이 크게 훼손되는 경우, 그렇죠. 자, C 물품의 외관상 원산지 오인 가능성이 적은 경우, 두리안 같은 경우 뭐 한국에서 생산됐다고 메이드 인 코리아 해놓으면 이걸 믿을까요? 믿지 않죠. 이런 경우에 오인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죠. 이런 경우에 두리안 제품이 아니라 두리안 제품 그 위가 아니라 포장이나 용기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D번 원산지 표시로 해당 물품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자, B번에 있는 뭐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 컨택트 렌즈에 원산지 표시를 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과연 이게 뭐 컨택트 렌즈의 기능을 100% 발휘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아니라 최소 포장이나 용기에 원산지 표시를 한다는 거죠. 자, 2번 보시면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이 원재료를 수입한 후 내수 시장에서 유통상에 공급하는 경우. 자, 이 문장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그 수입 물품의 포장 용기에 그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지 않죠.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은 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인 경우죠. 면제 대상의,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의 한정에서 보더라도 좀 틀린 부분이 있죠. 다시 말해서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 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를 수입 후 유통상이 아니라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이 경우에 원산지 표시가 면제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참고로 실질적 변형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죠? 실질적 변형이라는 것은 원재료가 투입이 돼서 이 원재료가 완전히 다른 물품으로, 최종 물품이 완전히 다른 최종 물품이 돼서 생산이 되는, 완전히 변형된 경우를 실질적 변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질적 변형이라는 것은 제조 가공을 통해서 원재료 3번과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상이한 그런 3번을 가진 최종 물품이 생산되는 거. 이게 바로 실질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3번의 기준은 HS 6단위, 다시 말해서 HS 품목 분류번호, 품목 분류표 6단위 기준의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걸 실질적 변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11번 보시면요. 자, 11번은 수출입 실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출입 실적과 수출입의 개념은 다르죠. 34회에서 그 수출과 수출 실적의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수입과 수입 실적의 차이도 수출과 수출 실적의 차이에 준한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 외국으로 예컨대 국내에서 외국으로 무상 물품이 무상 수입된 경우에 수입에는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한 경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수입 실적에는 이 무상 거래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입 거래라는 것은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되 유상 거래여야 되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수입이 되되 유상 거래여야 되는 거죠. 참고로 그 수입의 경우에 외국에서 외국으로 수입되는 걸 뭐라고 하죠? 외국 인수 수입이라고 하죠, 그거를. 그리고 영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그런 방식이죠. 자, 그래서 수출입 실적 인정 금액은 수출 실적의 경우 수출 통관액이죠. 그 기준이 뭐죠? 수출 통관액의 기준이 뭐죠? FOB 가격이죠, FOB. 그리고 수입 실적은 수입 통관액이 되죠. 자, 수입 통관액의 기준은 뭘까요? CIF 가격이 되겠습니다. CIF 가격. 그리고 그 인정 시점은 수출입 실적의 인정 시점은 각각의 신고 수리이죠. 수출 실적 인정 시점은 수출 신고 수리일이 되겠고, 수입 실적 인정일은 그 수입 신고 수리일이 되겠죠. 1번 보기 1번 보시면
중개무역에 따른 수출 실적은 CIF 기준의 수출 금액에서 FOB 기준의 수익 금액을 뺀 차액인 가득액을 입금의 기준으로 한다. 자, 중개무역이죠. 중개무역에서 수출 실적은 수출 금액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죠? 아까 FOB 금액이었죠. 그리고 수익 금액은 뭐죠? 기준이 CIF 금액이죠. 바뀌었죠. 그래서 수출 실적은 FOB 기준의 수출 금액에서 CIF 기준의 수익 금액을 뺀 그 차액인 가득액을 입금일 기준으로 인정을 하죠. 자, 이건 왜 그러냐? 아까 중개무역 말씀드렸죠. 중개무역은 그 중개무역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수출 계약과 수입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는 그런 무역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수출 실적을 계산할 때 이러한 루트를 통해서 이루어진 중개무역상에서 이 부분은 수입 계약이니까 수입 계약 부분은 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FOB 기준의 수출 금액에서 CIF 기준의 수익 금액을 빼야 수출 실적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 얘기고요. 자, 2번 외국 인수 수입의 경우 수입 실적은 외국한 은행에서 지급한 금액을 지급일 기준으로 인정한다. 자, 맞는 얘기죠. 자, 외국 인수 수입이 뭐죠? 외국 인수 수입은 수입의 유형 중에 외국에서 외국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그 구체화된 형태가 바로 외국 인수 수입인 거죠. 다시 말해서 국내 영수죠. 국내 영수. 국내 영수고 다른 해외 1국에서 해외 2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 이런 인수 수입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국내에 있는 한국에 있는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이고 해외 2국의 건설 투자 현장에 지사가 나가 있는. 자, 그런데 이 해외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기계가 국내에서 조달이 어려워요. 그랬을 경우에 해외 1국에서 기계나 부품을 구매해서 원래는 국내에 들여와서 국내에서 해외 2국 지사에게 보내줘야 하는데 시간이나 비용상으로 이런 경로를 통할 경우에는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해외 1국에서 해외 2국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직접 물품을 인도하고, 즉 인수 수입하는 거죠. 인수 수입하고 해외 1국에 대한 그 결제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는 그런 형태를 바로 외국 인수 수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 인수 수입의 경우 수출 실적은 외국한 은행에서 지급한 금액 여기에서 물건을 인도해준 해외 1국의 판매 업체한테 지급한 금액 그리고 지급일 기준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자, 4번 보시면요. 내국 신용장으로 구매 확인서로 외역 등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한 경우 수출 실적은 외국한 은행 결제액 또는 확인액, 구매 확인 금액이죠. 확인액을 대금 결제 기준으로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로 외역 등의 원료 또는 물품을 공급한 경우라는 것은 수출용 원줄의 국내 거래 공급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경우에 수출 실적은 외국은행 결제액이나 구매 확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13번 보시면요. 전자무역의 개념과 특징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에 맨 밑에 13번 지문의 맨 밑에 2번 보시면 2번 영어 2번 전자무역 기업은 전통적 무역 기업과 구별되는 전자상거래 기업만 의미한다. 그렇지 않죠. 전자무역 기업과 전통적 무역 기업이 싹둑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통적 무역 기업이 전자무역에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서 전자무역 기업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전자무역이라는 것은 무역의 일부나 전부가 정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문서 등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무역을 전자무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 무역 기업이라고 해서 전자무역 기업이 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전자무역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걸 활용하면 전자무역 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 기업은 인터넷, 모바일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오프라인 유통망을 전면 온라인 유통망으로 전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통망, 물류와 관련해서는 그 절대 100% 전산화 될 수 없죠. 그 전자화 될 수 없죠. 온라인화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건, 예를 들어 바나나를 구입했다. 그 바나나를 어떻게 받을 겁니까? 뭐 전자적으로 그 바나나를 뭐 보내줄 수 있나요? 그런 거 아니죠. 오프라인에서 물류업체를 통해서 그거는 직접 받아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무리 전자무역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유통망을 비롯한 그 물류 시스템은 100% 전자화 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이죠. 16번 보시면요. 16번은 왜 수출이 외환 업무 EDI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죠. 자, EDI가 먼저 EDI 서비스가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무역, 무역 문서 교환 서비스를 EDI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EDI 서비스는 인터넷을 활용한 그 전자무역 서비스에 비해 그 접근성이라든가 그 개방성이 상당히 떨어지죠. 다시 말해서 EDI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은 그 EDI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회원 가입을 하거나 그 뭐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EDI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폐쇄적일 수 있고 그리고 개방되지 않은 그런 어떤 서비스의 특성을 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지문 A 보시면 EDI LC는 전자적으로 통지된다는 점에서 ELC 즉 전자 신용장과 동일하나 종이로 출력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EDI LC는 그 뭐 국제무역사 시험 등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그 신용장 그 샘플들이 있죠. 그 신용장 샘플들이 바로 이 스위프트 신용장 즉 EDI LC의 형태인 거죠. 자, 그런데 이 EDI LC는 어떤 전자화된 무역 거래 방식이긴 하지만 신용장과 관련해서는 EDI LC 같은 경우는 신용장 통지와 개설 정도만 전자적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그 신용장 양도나 매입 업무는 EDI LC의 경우 매입 업무는 전자적으로 현재 그 구현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EDI LC의 경우 그 뭐 양도나 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종이 신용장으로 출력을 해서 매입 양도 업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그 ELC 전자 신용장 같은 경우는 신용장의 통지, 확인, 양도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전자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이죠. 다시 말해 EDI 기반 신용장 통지와 신용장과는 달리 신용장 자체를 전자 문서로 교환하는 어떤 혁신적인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EDI LC와 ELC의 차이점은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라고 아셔야 되고요. 자, 지문 C 보시면 구매 확인서와 내국 신용장은 모두 은행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아니죠. 은행뿐만 아니라 KTNet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죠. 전자적으로 구매 확인서 내국 신용장은 전자적으로 발급받아야 되죠. 자, D번 내국 신용장은 개설 및 매입 의뢰 모두 전자적으로만 신청하라. 그렇죠. 내국 신용장의 경우 2013년에 은행 창구 발급이 완전히 전면 중단이 됐죠. 폐지가 되고 전자적으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19번 보시면요. 19번은 뭐죠? HS 품목 분류 번호
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품목 분류본 HS90.1010-0000. 자, 여기서 90이 뭐죠? 90이 류죠, 류. HS 품목 분류 번호표에서 류고, 9005가 뭐죠? 9005호죠, 호. 그리고 9005.10이 소호가 되는 것이죠. 국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그 6단위가 되겠습니다. 뒤에 0000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그 붙인 10단위 품목 그 분류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단위까지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정이 되는 그 3번 품목 분류 번호가 되겠고요. 000 10단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그런 품목 분류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단위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10단위까지의 그 품목 분류 번호를 HSK라고 칭하죠. 자, 보기 3번 보시면 제시문과 같이 쌍안경의 10단위 3번 모두를 알지 못하고 소까지의 3번만 알아도 알 경우에도 기본 관세율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자, 그죠. 소면 몇 단위죠? 6단위죠. 6단위까지만 알아도 3번을 확정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6단위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HS 품목 분류 단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 1번 A가 구입한 상 HS는 9056가 아니라 90류죠. 그리고 보기 2번 이 물품의 호는 9005.10이 아니라 9005호죠. 그리고 4번 보시면 국제백성 유효한 분류 범위는 9005 4단위까지가 아니라 6단위까지 국제적으로 유효한 분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 10번 문제 보시면 20번 문제는 무조건 감면세에 대한 내용이죠. 자, 34회에도 언급이 됐던 내용이죠. 관세 감면제도는 크게 조건 감면세와 무조건 감면세로 나눠지죠. 분류할 수 있죠. 자, 조건 감면세라는 건 조건이 붙은 일정 조건 하에서 감면이 이루어지는 그런 제도죠. 어떤 조건이죠? 어떤 조건이죠? 그 감면 받을 당시에 어떤 용도로만 사용해야 그 감면이 유효한 것이죠. 그래서 조건부 감면 같은 경우는 사후 이 감면 당시와 동일한 그 용도로 사용되는지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그런 감면 방식이 되죠. 그래서 그 지문 보시면 보기 보시면 자, 무조건 감면세가 뭐냐 이거죠. 무조건 감면세가 뭐냐. 무조건 감면세는 CDF가 되겠죠. 소액 물품 면세, 여행자 휴대품 면세, 그리고 재수입 면세가 무조건 감면세에 해당되고, 그 이외에 외교 관용 물품 등의 면세, 그리고 이사 물품 면세, 그리고 손상감세, 그리고 해외 임가공 물품에 대한 관세까지 총 7가지죠. 총 7가지가 무조건 감면세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무역규범 전반부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후반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